네, 안녕하세요. 에디의 시황잡자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채널은 뭐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뉴스를 주제로 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될지 알아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첫 동영상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보면요. 금융위에서 한두 개 가상자산 거래소 8월 중 신고해서 이제 9월 24일 특근법이 실시가 되죠.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데가 이제 정부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업비트만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경우는 그 농협은행에서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면은 현재까지 신고한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없다며 이달 중 한두 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합니다.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인이 가지 못하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어딨냐 비트코인 조금 네 비트코인도 보시면 거의 이게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65,000불에서 30,000불까지 하강을 하다가 49,000 뭐 몇백 불대 라인에 지금 서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비례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어딨냐 이를 조금 뭐 쳐주는 게 맞긴 한데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사실 이 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큰 뭐 변동은 없었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빗썸 관련주죠. 빗썸의 최대 주주기도 한 얘네들은 조금 이제 영향이 있었네요. 확실히 또 이제 옴니텔이 사명 변경한 얘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오른 걸 생각하면 사실 코인 관련주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도 약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얘는 사실 IPO가 껴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최고점에 상장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뭐냐 코인 가격 자체가 그러다가 밀려 내려온 사례니까 그래서 주가로 보면 한 이쯤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나름의 뭐 상승폭을 겪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근데 왜 이제 국내 주식은 왜 이 모양이냐? 아마 저는 이제 특근법이 조금 작용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24일 그리고 그 금융위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 그 저도 이렇게 많이 찾는데 그 어디냐? 저도 이제 이게 살짝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검색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조명이 가산자산 거래소 신고유예 6개월 연장 추진. 사실 뭐 업비트나 신고를 들어갔지 지금 신고를 못한 거래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뭐 코인원 같이 이제 뭐 코인원이다 그 곰팍스 같이 4대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가는 거래소들도 문제가 이 요건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유예시켜주자 기초적인
인증만 어느 정도 통과하면은 나머지는 추후에 보호하는 식으로 움직이자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확정이라 볼 수는 없고 일단은 9월 24일까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 비슷한 코인은 코빗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요. 그 4개 말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특근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폐업을 일단 거래소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코인을 좀 길게 보실 분들이 있으면 뭐 업비트가 됐든 비썸이 됐든 코인원이 됐든 뭐 계좌 하나 하셔서 이제 미리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9월 24일 날 하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솔직히 행정적인 것 때문에 돈 잃으면 되게 어이없잖아요, 솔직히. 그건 무조건 피해야죠. 그렇고 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상반기 40일 내로 최대. 얼마 전에 농협은행에서 담보수출을 금지했죠? 네. 잠깐 해외라서 조금 뉴스가 살짝 늦게 뜰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 딱 보시면 뉴델리 영지에서 나온 뉴스인데 대출 중단 도미노 농협 제1은행 우리은행 카뱅까지 번졌다. 우리은행 3분기 대출 한도 소진. 제1은행 주담대 한계 상품 일부 중단. 고승범 취임 전 가계부채의 전쟁. 여기서 보면은 은행에서 아예 대출 막았죠. 네, 아예 대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금융위원회 이쪽에 이제 의중을 이제 은행들이 미리 선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현재 이 정책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다 부동산만 할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잡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슬슬. 이제 뭐 보시면 미 테이퍼링 가시화에 어쩌고 저쩌고 약간 한 검은 목을 쇼크 한번 더 올 것 경고 이러면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그런 이제 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어서 이제 화이자도 1차를 맞고 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이제 델타 변이는 큰 위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접종을 했고 델타 변이는 1차 맞아도 70%가 예방이 되고 그리고 백신을 완전 접종한 인원들은 걸려도 그냥 감기예요, 감기. 뭐 좀 지병 있으신 분들한테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백신을 맞으면 중증 위험도가 확 낮아지고 그렇다는 뜻은 굳이 그 델타 변이 무섭다고 이제 영업을 축소하거나 뭐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 그런 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백신을 성공적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 변이나 코로나는 이제 경기에 큰 변수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막상 그렇게 체감하는 위험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다 잘 쓰고 다니고 이제 뭐 밖에서는 좀 안 쓰는데 뭐 미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들 자동차 타고 다녀가지고 뭐 사람 마주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 아직 백신이 접종률이 50%도 안 넘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추세가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았고 약간 이제 진짜 나는 끝까지 맞기 싫다. 나는 이제 지조 있게 안 맞는 걸 끝까지 유지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80만 원 할아버지도 다 지금 맞은 상황에 뭐 안 맞은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약간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뭐 CVS나 이런 데를 간다 이게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정도로 약간 이제 이미 한번 그 접종을 다 한 상태인 거죠.
그 영업도 똑같이 하고 있고 식당들도 이제 북적북적 차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제 저게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를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풀렸을 텐데 백신 확보가 안 되면서 늦어지고 미뤄지면서 점점 이제 경제에 대한 부하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 건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은 테이퍼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죠. 신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지금 미국 모든 할인마트와 막 매장에 그냥 신학기 애들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학부모들이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예? 애들 걱정되니까 막 침대도 사줘야 되고 책도 사줘야 되고 교과서도 사줘야 되고 막 잘 먹으라고 막 이것저것 막 온갖 음식에다가 막 과자에 음료수에 다 바리바리 싸들고 막 사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뭐 제 생각에 지금 테이퍼링을 나오는 원인 중 하나가 테이퍼링을 이제 진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미국 이제 9월 신학기 시작 그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미 연준 테이퍼링 시점 논의 본격화 증권가 이러면 9월 공식화잖아. 왜 9월에 하냐? 여기서도 여긴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고 그게 9월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누가 고용이 됐고 뭐 그 신학기 시작에 따른 뭐 경제 효과나 이런 게 조금씩 지표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실물 경기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실물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제 천천히 테이퍼링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게 미국의 추세인데 우리나라 조금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9시 영업 제한했죠. 예. 백신 맞은 사람이 없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인원수에서 빼준다고 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없죠. 있어도 다 지금 50대 분들도 아직 2차를 다 못 맞으신 분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접종이 되신 분들은 노인분들만 그렇게 되시는 건데 노인분들도 저녁에 다 들어갔어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막 밤새서 하시는 경우도 잘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 비중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50대 이쪽 라인이 이제 먼저 백신을 완전 접종을 해서 인원수 제해서 완전 제외가 됐다는 상황이 달랐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40대까지도 백신을 맞네 못 맞네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복제한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출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출이 위험한 거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위험한 거지 일본이 주가나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망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왜 망했냐?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 1년 반 만에 거의 한 2.5%에서 4.5%, 5%대까지 올려버려요. 굉장히 빨리 올린 거죠. 급하게, 성급하게.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제 물가 상승, 그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걸 다 막아야 된다랍시고 올렸는데 어떻게 됐냐? 붕괴했어요. 주가가 박살이 나고 왜 박살이 났냐? 돈을 빌렸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을 빌려서 이미 투자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나간 돈이기 때문에 나간 돈을 컨트롤하는 건 그냥 단순히 야, 다 때려잡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리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급하게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폭락이 왔는데 내 일자리도 없어졌죠. 부동산이 정리되면서 내 일자리도 정리되고 내 자산도 정리되고 내 친척들 자산도 싹 다 정리가 되면서 다 전반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국민이.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위험하다.
이 지금 카카오뱅크도 개인 연봉을 상한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일단 백신을 맞춰놓고 영업을 풀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조금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나 뭐 개별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빚은 안 쓰고 뭐 기존에 있는 빚을 그래도 이자나 이런 거 원금 살짝 갚아가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뭐 금리를 건들든 대출을 건들든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정부가 개인의 부담을 분담해 준 게 아니라 개인이 대출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대출 자체를 금지시킨다. 이거는 사실 89년도 일본이 금리를 거의 막 2배 이상 뛰어 올린 것과 같은 효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빚에 대한 비용이 너무 늘어서 망했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금지시키니까 생활이 안 돼서 망하고 아무튼 이거를 이제 하신 분이 2003년 카드 사태랑 2011년 저축은행 그쪽에 관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2003년 카드 사태 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채가 판을 치고 개인 삶의 수준 자체가 솔직히 낮아졌죠. 막 고리대금업자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모습이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 자주 나온 것도 2003년 카드 사태 이후고요. 2011년 저축은행 때도 그쪽 이제 저축은행 쪽에 예금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노인들 자산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대응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은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백신 접종 완료 인원도 없고 영업 재개를 통한 이제 소득에 대한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만 보고 대출을 못 준다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폭락을 미국보다도 사실 빨랐죠. 미국보다도 국내가 조금 더 먼저 하방으로 움직이는 하방으로 움직여줬는데 저는 이 원인이 이제 그 대출 금지에 따른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이 하방폭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막 이렇게 코스피가 한 방에 3,200선에서 갑자기 막 3,000선대 가까이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락시킬 만한 그런 충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 충격은 이제 대출 금지에 따른 여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네, 여기 보시면 가뱅 대적하기도 상대 은행들이 스타벅스에 긴장하는 이유. 네, 이번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님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추가 인수 이건 뭐 알려진 얘기였죠. 네, 국부 펀드인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인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준은행이라고 하는데 준은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네요. 수많은 스타벅스 고객이 신용카드 대신 스타벅스 앱에 등록한 선불카드로 커피값을 결제하죠. 그런데 이 사이렌 오더에 예치된 금액이 무려 지난해 기준 2,81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스타벅스도 준은행의 위치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카카오페이가 3,000억대, 토스가 1,158억, 네이버페이가 576억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크죠? 솔직히 토스나 네이버페이가 이제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토스는 송금이나 전체 자산 관리 이런 걸로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치된 금액이 스타벅스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제 이 예치금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쓰면서 우리 상품을 쓰면서 고객들의 돈을 우리 계좌에 묶어둘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게 왜 중요하고
그게 있으면 어떤 실익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정태 하나로 관여 신년사에서 스타벅스와 경쟁 상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아 시총 1위 TSMC 7만 전자를 내려야 되는 삼성. 네, 여기 보시면 TSMC는 상승을 했고 삼성은 내려앉았다. 얼마 전부터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아시아 시총 1위 된 TSMC 7만 전자를 내려앉은 삼성,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거의 모든 국내 빈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말이 아닌 상황이 됐는데, 우선 이런 거를 볼 때 몇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시작된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좀 안 좋게 보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네,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모건 스탠리 한마디에 한국 시총 100조가 나갔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하나가 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이 몽땅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이제 자체적인 조사팀, 이제 뭐 자체적인 시황 분석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도 자기들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뭐 자기들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영문 자료를 좀 더 잘 제공하는 조사업체에 자료에 의존을 하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해외 기사 뭐 이런 기술 관련 이런 뉴스들을 보면, Morgan Stanley's report echoes one from TrendForce a couple of days previously, which puts some numbers to its expectation.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참조했던 리포트가 이 트렌드포스의 리포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 그럼 이 트렌드포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면 되죠. 이 트렌드포스 홈페이지입니다. 얼핏 봐서는 미국에서 하는 뭐 그런 되게 전문적인 기관 같죠? 다 영어로 돼 있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TW, 타이완, CN, 차이나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보통 요즘은 이런 사이트들은 다 기본적으로 영문은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언어 선택에서 보통 모국어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홈페이지도 그렇듯이. 그러면 이 트렌드포스는 대만에서 해서 이제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웃긴 부분이 있어요. 트렌드포스에서 2021년 6월 8일 날 내었던 거예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Memory prices likely to continue rising in 3Q 21 as suppliers keep a low level of inventory, says TrendForce. 6월 8일에는 올해 6월 8일에는 얘네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3분기에도 그렇게 예측을 해놓고 8월 한 초,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때선 갑자기 2개월 만에 리포트를 뒤집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막 시장이 막 한 달마다 바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도가 있죠, 이런 거는. 여기서 뭐 업황도냐 호황지속이냐, 메모리 반도체 두고 갈리는 전망.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위험하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메모리 수요가 준다는 건 전자제품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축소된다는 건, 왜냐면 메모리는 안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비메모리가 무조건 메모리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게, 이 비메모리 안에는 로직 반도체, 뭐 휴대폰, 스마트폰, AP, 센서, MCU, 전력 반도체부터 막 온갖 되게 기술력 난이도가 낮은 반도체부터 높은 반도체들까지 싹 다
비메모리라고 퉁친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는 이 한 이제 DRAM 낸드 플래시 그 두 개가 이 정도, 여기서만 봐도 거의 비율이 34%, 35%에 달하죠. 그러니까 이 단일 품목으로만 이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가 커지기 전까지 메모리는 항상 제일 큰 캐시카우였고요. 근데 대만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없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인수해서 지금 점유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대만이 끼고 있는 분야가 없죠, 아예. 근데 그런 대만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가격이 안 좋아질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파운드리나 이쪽 업황이 한번 이제 시장에 급격한 상승을 맞았다가 다시 수축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으면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다. 왜냐면 전체 전자제품 시장, 전자제품이나 이런 뭐 전자화에 대한 추세가 줄어들면 사실 이제 메모리 수요도 같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메모리 파운드리는 멀쩡한데 메모리 반도체가만 하락을 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팔아요. 보통 세트로 팔죠. 그럼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많이 먹으면 콜라 판매량도 같이 올라가고 햄버거 판매량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야 패스트푸드는 뭔가 위험한 것 같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콜라고 뭐 거기 안에 너겟이든 감자튀김이든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제품이 이제 뭐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동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트렌드포스 리포트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만 내려간다.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지금 TSMC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굴까요? 삼성전자죠. 인텔은 아직, 인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업이던 CPU 분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면서 지금 솔직히 외부 투자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은 얘기가 좀 다르죠. 삼성은 기본적으로 가전이나 메모리 반도체로 하는 소위 말하는 돈이 잘 벌리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죠. 메모리 반도체로 계속 돈을 가지고 오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투자해서 길게 보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TSMC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분명 6월 8일까지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했던 애들이 갑자기 8월 되니까 야 겨울이 다가온다. 웃긴 거죠.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 이런 악재들을 보면 보통 일본이나 대만계 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리포트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업황 자체도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 근데 파운드리가 지금 하락세예요? 아니잖아요. 자동차용 반도체부터 지금 모든 산업이 다 전동화되고, 원래 뭐 센서나 이런 게 안 달려있던 제품들도 지금 몽땅 센서고 뭐 다 달려서 나오고 있잖아요.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몇 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에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어진다. 너무 웃긴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공유기에도 들어가고 뭐 하다못해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다 들어가요. 다. 기초적인 연산을 하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 보면 아이폰 용량도 어떻게 돼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용량도 처음에는 64기가도 많다. 지금은 128기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512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클라우드를 써도 결국 데이터는, 생성되는 데이터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저장을 하려면 결국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이미 HDD 하드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장 단계에 가고 있으니까. SSD가 낸드 플래시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대만발 리포트는 굉장히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만이 황새 언론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기사들은 그래도 되게 좀 점잖구나. 나름의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리포트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 그러니까 3분기가 10월에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은 8월 며칠, 언제, 8월 23일? 8월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가 나오는 사이까지 사실 호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지금 증시에 약간 악재인 거죠.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호재가 없다. 그럴듯한 뭔가 주가를 다시 회복시켜줄 호재가 당장 나오긴 어렵고, 한 10월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런 반도체주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 아까 다시 처음 본 뉴스를 다시 참조해서 아시아 시총 1위 된 TSMC 7만 전자로 내려앉은 삼성.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원래 이제 지금은 파운드리 산업이 이제 메모리 산업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되게 안정적인 캐시카우예요.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산업을 지금 진출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텔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예전부터 TSMC를 쫓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반면 메모리 시장은 경쟁자가 거의 없죠. SK, 삼성이 거의 독주입니다. 마이크론이 176단인가 그걸 쌓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실물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TSMC가 삼성보다도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TSMC는 당장 인텔 같은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업체랑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사업 다각화로 지금 현금 보유량이 꽤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인텔이나 삼성은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외국계가 썼다 해서 와, 외국계가 썼으니까 막 박살나는 건가 주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계가 그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월까지 호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조는 하셔야 된다. 하지만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제품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전자제품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저렴한 노트북 컴퓨터도 한 55만 원, 60만 원이면 샀단 말이에요. 10여 년 전에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성능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급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 소나타와 지금 소나타는 성능 차이는 하늘 차이지만, 급은 그 아반떼 위에 소나타가 있고 소나타 위에 그랜저가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치면 아반떼급을 사는데 옛날에는 55만 원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반떼급을 사는데 80만 원, 90만 원을 줘야 돼요. 한마디로 전자제품 가격 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거죠, 가격이.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그때 가격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3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그게 10월에 나온다. 그래서 그 남은 이제 앞으로 8월 말과 9월 그리고 한 10월 초까지 버텨줄 호재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까 이제 또 주택 이제 대출 금지와 겹쳐져서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주가가 당장 뛰어오르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비디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런 뉴스들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